어머니, 이번엔 그냥 가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올해 30, 유난히 춥더군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잡채며 갈비며 손이 쉴 틈이 없었죠. 명자 어머니, 오늘도 혼자 준비하세요? 이웃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며느리 손맛이 좋아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믿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마음을 열었구나 싶어서요. 점심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어머니, 아직도 전 부치세요? 기름 냄새가 집 안에 다 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명절엔 싸우면 안 되니까요. 미안하다. 이제 다 했어. 그랬더니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아휴, 정말 다음부턴 제발 이런 건 사다 먹어요. 요즘 누가 집에서 다 해요. 하고는 냉장고 문을 쾅 닫았죠. 아들은 눈치를 보며 괜히 물컵을 들었다 놨다 했고요. 저녁이 되자 사돈댁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아들네가 새로 산 아파트. 거실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식탁엔 며느리가 차린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죠. 저는 미리 만들어 온 전과 나물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굳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돈댁 아주머니가 분위기를 풀려고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손이 빠르시네. 아직도 이렇게 직접 하세요? 그 말에 며느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너무 손대세요. 제가 힘들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돈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어머니가 요즘 자주 오시잖아요. 매번 냉장고며 서랍 정리까지 다 해놓으셔서 제가 뭐라도 하면 잔소리를 하시고, 솔직히 집이 제 집 같지가 않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멎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죠.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이 떨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 음식 갖고 오시고 잔소리하시고 솔직히 부담돼요. 그 말에 사돈댁 아주머니가 당황해하며 아이고, 며느리라는 게 참 솔직하네. 웃어 넘기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나는 이만 가마.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엔 택시 타고 가세요. 아들이 술 마셔서 운전 못해요. 그 말이 왜 그리도 싸늘하게 들렸을까요? 추운 밤길을 걸어 나올 때 손에 들고 있던 떡국 냄비의 김이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설인데 이렇게 쓸쓸할 수 있을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가족들이 모여 웃는 장면이 스쳐갔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가 괜히 끼어든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텅 빈 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 으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짧은 문자 한 줄.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빌린 제 적금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전부 빠져 있었어요. 사업 때문에 잠깐 쓴다던 그 돈이었죠.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를 내쫓은 이유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그 설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 문턱을 넘지 않았어요. 명절이 와도 생일이 와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죠. 처음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라도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 한마디 문자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늘 수신 없음.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는 철저했습니다. 우리 손주의 사진이 올라오던 가족 단톡방도 어느 날부턴가 저를 퇴장시켰더군요. 그녀는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없던 사람처럼 지워버렸죠. 명자 어머니, 요즘 며느리 안 오나 봐?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물었어요.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죠. 요즘 애들이 바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속은 이미 다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건물 샀대. 아니, 아들이 사업 망했다며? 무슨 돈으로? 몰라. 근데 그 집은 요즘 잘 나간다더라. 건물?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건물을 샀다고요? 우리 아들은 빚에 시달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전기난로 불빛만 깜빡였어요. 혹시 내 적금, 그게 생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상하게도 입금자 불명 항목이 있더군요. 아들이 돈을 가져간 뒤 누군가가 제 계좌로 300만 원을 넣은 흔적, 보상이라도 하든 말이죠. 그게 며느리였을까요? 며칠 뒤 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으니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새로 이사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 집 아들 어머니인데요. 아, 지금 두 분 안 계세요. 나중에 오세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현관 앞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엔 사업용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 3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은행 앞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죠. 여기 웬일이세요?
그야, 나도 은행 일 보러 왔지. 아, 그래요? 저 좀 바빠서요. 그녀는 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인사를 건성으로 한 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 부동산 매입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름은 제 아들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 이름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적힌 주소,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옆 재개발 예정지였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걸까? 아니면 따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요즘 며느리랑 잘 지내냐? 왜요? 갑자기? 그냥 얼굴 본지 오래돼서 그렇지. 우리 잘 지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말투가 낯설었어요. 딱 선을 긋는 말투. 그제야 깨달았죠. 그 집안의 문은 이미 제게 닫혀 있었다는 걸요.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이웃이 조심스레 전해주더군요. 어머니, 혹시 들으셨어요? 아드님 회사 문 닫았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요? 무슨 회사요? 며느리 이름으로 내놨던 부동산 개발회사 있잖아요. 거기 돈 문제가 좀 생겼대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TV를 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자막에는 부동산 횡령 의혹이라는 글씨가 떴죠. 그리고 그 대표 이름,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분명 가슴이 아픈데 어딘가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발신인 지방법원. 봉투를 여니 낯선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채무 관련자 김명자.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뭔지는 아직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창문 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알아봐야겠다. 저 아이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렇게 저는 다시 닫혔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눈이 녹지도 않은 2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더군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뜨더라고요. 서울 번호네. 누구지? 조심스레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글쎄다. 지내긴 했지. 그런데 웬일이냐?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설 전에 잠깐 들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짧고 냉정한 말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오시면 알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오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오라니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설 전날 아침 저는 준비해둔 떡국 재료를 챙기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건 2년 만이었어요. 새로 이사했다던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죠. 오셨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늘 그렇듯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파리하고 뭔가 지쳐 보였죠. 어머니,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준비했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니? 출장 중이에요. 오늘은 못 와요. 그래? 그럼 무슨 일인데?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뭔데 그게? 집이에요. 집. 네, 이 아파트요. 이제 어머니 명의예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그냥 어머니가 사시기 편하게 하시라고요.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차를 내리며 말을 흐렸습니다. 눈빛이 계속 흔들렸어요. 그런데 방 안구석에 낯선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띄더군요. 아들은 출장이라며? 네, 근데 이건 누구 신발이야? 아, 그거 친오빠 거예요. 잠깐 들렀다 갔어요. 그녀는 얼버무리며 구두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죠. 그때부터였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쿵쿵 뛰기 시작한 게. 수진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녀는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다 지나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그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잠이 도통 오질 않았어요. 왜 갑자기 영희를 바꾼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서류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 완료 통지서. 정말로 제 이름으로 등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들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죠. 대신 문자 한 줄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쉬세요. 곧 다 정리될 거예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리될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자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건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죠. 꿈에서 깼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예감이었어요. 무언가 정말로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명자 고객님 맞으시죠? 담보대출 관련해서 서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담보요? 무슨 담보요? 아, 고객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돼 있어서요.
혹시 모르셨습니까?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허락한 적 없는데요. 그럼 한번 내 방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해졌어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며느리가 돌려놨다는 그 집, 그건 선물이 아니라 빚이었어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말들 중에 미안하다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 닫힌 현관문, 그리고 우편함 안에 꽂힌 한 장의 쪽지. 어머니, 죄송해요. 이건 다 제가 버린 일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쪽지를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죠. 제 이름으로 된 빚 독촉장이 하나둘씩 날아오기 시작한 건 며느리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 연락이 없었죠. 아들도 연락이 안 됐어요. 처음엔 출장이라더니 알고 보니 그 말도 거짓이었더군요. 집 안은 고요했고 밤마다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문 앞에 다녀간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우편함엔 독촉장, 은행 서류, 법원 통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은행 직원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죠. 아니, 전 그런 대출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고객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돼 있어서요.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무슨 서명이요? 난 그런 거 모릅니다. 그날 저는 등기소로 갔어요. 서류를 보여달라 했죠. 직원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내 이름과 도장이 또렷했어요. 이 도장 제 거 아닙니다. 그럼 위조 가능성이 있겠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도장은 분명 우리 집 서랍 안에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만이 알고 있었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류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봉투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건 혹시 모르실까봐 남겨요. 봉투를 뜯으니 안에서 낡은 계약서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채무자 김명자, 보증인 박수진, 그 밑엔 내 도장과 며느리의 서명이 있었어요. 수진이 내가 이걸 눈물이 나더군요. 그녀가 나를 속였다는 분노보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을지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무슨 일이냐 대체. 하지만 수신음만 길게 울렸어요. 다음 날 새벽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명자 씨 되시죠? 며느님이 어젯밤 파출소에 출석하셨습니다. 뭐요? 파출소요? 네, 본인 소유 회사의 횡령건 관련 진술 때문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길로 달려갔죠. 파출소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는 파리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냐? 수진아, 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요. 아들이 한 거예요. 뭐, 대출이 막혀서 어머니 명의로만 가능했어요. 처음엔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자가 불어나고 회사가 망하고 이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럼 어머니 저희 용서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녀의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요. 저 혼자 아니에요. 그 사람, 제 오빠도 끼어 있었어요. 오빠? 네. 아파트 계약서에 이름 있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회사 돈 일부를 맡겼는데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대요. 결국 다 날렸어요. 그 오빠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몰라요. 제가 다 뒤집어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 집 열쇠예요. 이제 어머니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집 곧 경매 넘어가요. 근데 서류상으론 어머니 명의니까 마지막 기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 내리는 밤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며칠 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명자 씨,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서류를 쥐고 멍하니 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서 펜조차 잡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때 문득 수진이가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제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도장 하나와 낡은 통장 한 권, 그리고 오래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명자야, 사람 믿는 것도 좋지만 도장만은 절대 아무에게도 맡기지 마라. 그 말을 이제야 깨달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서류를 뒤지고 법무사를 찾아가고 은행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문서에서 눈이 멈췄어요. 소유권, 이전 약정서, 제3자 명의 건설 박진호. 그 이름, 며느리의 오빠였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서엔 위임인 김명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법적 효력은 위조된 서명이라 무효였다는 거죠.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조용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연락이 없었죠. 그리고 한 달 뒤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유권은 김명자 씨에게 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래,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 집을 되찾은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거든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사실 그날 일은 전부 제 탓이에요. 아들의 문자를 읽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밤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어머니 그 한마디만 하고는 고개를 숙였죠. 그 얼굴을 보는데 참 낯설더군요. 2해 전 설날 밤 그 자리에서 입을 닦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말라붙은 입술, 무릎까지 꿇고 울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 이제야 오는구나. 전부 제 잘못이에요. 회사 돈이 막혀서 수진이가 대신 나섰어요. 처음엔 잠깐만 빌리자 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 속였냐?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당장 신고하셨을까봐 그땐 정말 살려고 그랬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수진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자진 출두했어요. 제 이름은 빼달라고 했대요. 자기가 다 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에 남긴 그 쪽지, 이제야 그 뜻이 이해됐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그랬어요. 어머니한테는 절대 손 안 대게 하겠다고. 그래서 명의 바꾸고 빚 다 자기가 뒤집어 썼어요. 그랬구나.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끓였죠. 차나 한잔 하자. 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 집이 어머니 앞으로 남았다면서요. 그거라도 팔아서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또 내 이름으로 정리하겠다는 거냐?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냐? 그 집은 이제 내 거야. 네, 난 그 집을 팔 거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건 우리, 내가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묶어두고 지금까지 나 몰래 대출받은 게 몇 번째냐?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이젠 그만해라. 그날 저녁,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아파트 팔고 싶어요. 지금 팔면 시세가 꽤 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요. 최대한 빨리요. 그로부터 보름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대출을 모두 갚았죠. 잔금이 들어오던 날 통장 잔액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돌아왔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았죠.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파셨어요? 그래. 그럼 우리 어디서? 너희 집은 너희가 알아봐야지. 그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래, 끝이야. 이제 나도 너희 일에서 손 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남편이랑 함께 살던 시골집. 그 낡은 대문을 다시 열었죠. 텃밭엔 잡초가 무성했고 마루엔 먼지가 수북했지만 왠지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우체국에서 등기 하나가 왔어요. 보내는 사람은 교도소, 이름은 박수진. 봉투 속엔 짧은 편지 한 장. 어머니, 그 집은 원래 어머니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잠시 빌려 쓴 것뿐이에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어머니라 불러줬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 설날 밤 생각이 났습니다. 사돈들 앞에서 서 있던 나, 차갑게 외면하던 며느리의 눈빛, 그날의 수치와 분노가 이제는 이상하게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용서라는 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그제야 조금은 알겠더군요. 며칠 뒤 저는 빌딩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 빌딩, 바로 며느리와 아들이 한때 꿈꾸던 그 자리였죠. 서류를 넘겨받는 순간 직원이 물었어요. 명의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죠. 김명자. 단독으로요. 그날 저녁 건물 옥상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에 도시가 천천히 불빛을 켜더군요. 그 순간 묘하게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움도 모두 흩어져 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복수다. 누구를 향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복수. 지금도 설날이 되면 그날의 밥상 소리가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때처럼 말하죠. 이젠 내가 내 집에서 밥 먹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녀처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되갚으셨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 마음 깊은 곳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